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산의 진미가 가득하지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장은숙 여사님의 환갑 잔칫날입니다. 3년이나 바람을 피운 제 남편 김민주는 뻔뻔하게도 상간녀 이세희를, 그것도 임신한 그녀를 제 바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심지어 다정한 척 제게 음식을 집어주기까지 했죠. 여보, 이 전복 좀 먹어봐. 당신 주려고 남겨뒀어. 김민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전 똑똑히 기억합니다. 바로 어젯밤 그가 바로 이 손으로 이세희를 끌어안고 찍은 다정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는 것을요. 물론 저와 모든 친척은 태그에서 제외했더군요. 이세희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아직 그다지 부르지 않은 배를 은근슬쩍 내밀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민준 오빠는 언니한테 정말 잘해주네요. 저같이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 사람은. 오늘 어머님 환갑 잔치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걸요. 겸손한 척했지만 사실은 김민준이 자신을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는지 과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친척들은 모두 민망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민준이 저희 집안의 도움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년간 가정을 위해 그의 뒤에서 묵묵히 내조해 왔다는 것도요. 모두들 저를 화 한 번 못 내는 순에 빠진 아내로 알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 장은숙 여사님이 헛기침을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세희 왔니? 이왕 왔으니 손님인데 어서 음식 좀 먹어. 뱃속에 아이 굶기면 안 되지. 그 말은 이세희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순간 멈칫했고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년. 저는 3년을 참았습니다. 가난뱅이였던 김민준이 우리 집의 수천억 자산을 발판 삼아 정상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고 제 돈으로 상간녀에게 명품 가방과 집을 사주는 것까지도요. 그런데 이제 감히 가족 행사에까지 그녀를 데리고 와 모든 친척 앞에서 제 얼굴에 먹칠을 하다니요. 어머님, 그 말씀은 틀리셨네요.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시끄럽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세희 씨 뱃속의 아이는 김 씨 집안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김민준 씨가 제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린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해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와 세희는 그냥 친구 사이야. 남들이 하는 헛소문 믿지 마. 친구 사이? 저는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가 휘청거릴 정도로 세게 말이죠. 친구 사이에 내가 사준 한강 뷰 펜트하우스에 같이 살고 친구 사이에 내 회사 지분 배당금으로 명품을 사준단 말이에요. 김민준 씨, 내가 눈뜬 장님인 줄 알아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바보인 줄 아세요? 이세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금세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언니, 저랑 민준 오빠,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제 뱃속의 아이도 오빠 아이가 맞고요. 제발 저희를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달라고?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놀란 친척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본 뒤 김민준과 이세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들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김민준 씨 회사에 투자했던 나의 수천억 자산을 모두 회수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구매한 부동산, 주식,
고급 외제차를 포함해서요. 지금 이 순간부터 김민준 씨, 당신은 다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김민준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 자산들은 전부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회수한다는 거야? 이세희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는 것도 있고 배를 감싸주며 말했죠. 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민준 오빠는 이제 수천억대 자산가예요. 다 오빠가 직접 번 돈이라고요. 직접 번 돈?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파일을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시죠. 김민준 씨 회사의 초기 자본금은 저희 아버지가 제게 혼수로 주신 8천억 원입니다. 이후에 추가로 투자된 2천억 원 역시 제 개인의 혼전 재산이고요. 모든 송금 기록과 지분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이죠. 김민준 씨는 그저 월급 받는 사장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와서 제 등 뒤에서 상간녀나 키우다니. 그렇다면 저도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수밖에요. 스크린에 뜬 문서는 선명했고 친척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김민준 회사, 처가 돈으로 세운 거였어. 어쩐지 기세등등하더라니. 대릴사위 주제에 큰 소리친 거였네. 상간녀를 환갑잔치에 데려오고 시어머니한테 인정까지 받으려 하다니. 이건 너무 심했지. 김민준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르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이제 내 거야. 네가 무슨 권리로 회수해. 권리가 없다고. 저는 비웃으며 가방에서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국내 최고 로펌에서 준비한 법적 서류입니다. 제가 서명만 하면 24시간 안에 당신 명의의 모든 불법 취득 재산은 동결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김민준 씨, 내가 지난 3년간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저 당신과 이 파렴치한 상간녀를 한 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을 뿐이에요. 이세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민준이 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박서연,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 우리 부부였잖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살 길은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예정, 지난 3년간 받았던 서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파 누워있을 때 그는 상간녀 곁에서 다정하게 그녀를 간호했죠. 제 돈으로 이세희에게는 호화로운 생일 파티를 열어주면서 정작 제 생일에는 컵라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제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날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예정 같은 건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어머님의 환갑 잔치이자 당신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겁니다. 김민준 씨, 알몸으로 쫓겨날 준비나 하세요. 시어머니 장은숙 여사님이 다급하게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서연아, 그만하면 됐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어떻게 내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저는 시어머님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제 돈으로 상간녀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서 어머님 환갑 잔치에 데려와 저를 모욕했어요. 그런데 아드님은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저를 탓하시는 건가요? 똑똑히 말씀드리죠. 오늘 이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가방을 들고 뒤돌아섰습니다. 연회장의 혼란과 벼락 맞은 듯한 표정의 김민준, 이세희를 뒤로 한 채로요.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이미 언론사에도 연락해뒀어요.
내일 아침이면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질 겁니다. 마지막 남은 화려한 순간, 마음껏 즐기시길. 호텔 연회장 문을 나서자마자 김민준이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 듯 아팠습니다. 핏발선 그의 눈은 저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박서연, 어딜 가? 말 몇 마디로 내 재산을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말해두지만 이미 내 명의로 된 것들이야. 넌 그저 미친 여자처럼 헛소리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마음이 입은 상처에 비하면 이깟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헛소리. 저는 비웃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제 시선은 뒤따라 나온 친척들과 김민준 뒤에 숨어 겁에 질린 이세희를 향했습니다. 김민준 씨, 잊었나 본데 나 박서연은 태어날 때부터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랐어요. 당신 명의로 된 서류들이 정말 그렇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세희가 김민준 뒤에서 고개를 반쯤 내밀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하세요. 민준 오빠는 언니를 속인 게 아니에요. 저 회사와 집들은 모두 오빠가 피땀 흘려 이룬 성과라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뺏어갈 수가 있어요. 피땀 흘려.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다른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켠 뒤 사람들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자, 모두들 보세요. 이 피땀 흘려 일했다는 김민준 사장님이 어떻게 회사를 일궜는지. 화면에는 제일 먼저 은행 이체 내역이 떴습니다. 모든 내역이 선명했죠. 김민준이 회사 계좌에서 이세희의 개인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한 번에 최고 5억 원까지 송금했고 내역에는 투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에는 이세희가 그 돈으로 명품과 아파트를 구매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죠. 보이시나요?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이게 그가 말하는 피땀입니다. 제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대놓고 상간녀에게 보내사치 부리게 한 거죠.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지난 3년간 그가 다양한 명목으로 빼돌린 자산은 무려 2,300억 원에 달합니다. 친척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와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증거 사진을 찍기 바빴죠. 세상에 2,300억, 정말 말도 안 돼. 어쩐지 이세희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더라니. 전부 서연이 돈이었네. 아내 덕에 성공한 주제에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했네. 정말 인간도 아니다. 김민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제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이건 다 정상적인 사업 거래야. 사실을 왜곡하지 마.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살짝 피하며 그의 손을 피했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화면은 즉시 고화질 동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민준과 이세희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매우 다정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제게 남은 마지막 개인 지분을 어떻게 빼앗을지 작당 모의까지 하고 있었죠. 세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 박서연 손에 있는 지분 10%만 마저 뺏으면 이 회사는 완벽하게 우리 것이 돼. 그때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사줄게. 김민준의 목소리는 느끼하고 역겨웠습니다. 이세희는 그의 품에 안겨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민준 오빠, 서둘러야 해요. 우리 아기가 더는 서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난 이 회사의 안주인이 될 거예요. 박서연 그 늙은 아내는 저 멀리 쫓아버리자고요. 영상 속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세희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고. 그녀는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준도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감히 날 미행하고 몰래 촬영해. 이 악독한 여자, 악독하다고. 저는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며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혼인 중에 바람 피우고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둘이 짜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려던 당신들에 비하면 내 방식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말해두는데 이건 그냥 맛보기에 불과해요. 내 손에는 훨씬 더 엄청난 증거들이 있으니까. 바로 그때 제 전담 변호사인 이 변호사님이 보좌관 2명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제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박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모든 자산 동결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으며 12시간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김민준 씨 명의의 한강뷰 펜트하우스와 고급 외제차 3대, 그리고 이세희 씨 명의의 아파트 2채에 대해서도 재산 보전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해당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말은 김민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며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불가능해. 이건 절대 불가능해. 당신이 어떻게 이런 힘을. 당신은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전업주부였잖아. 전업주부? 저는 비웃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은 내가 지난 3년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집에서 살림만 했다고 생각해요. 난 그저 당신과 다투기 싫어서 회사 경영권을 넘겨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기회로 삼아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죠. 똑똑히 알려주죠. 나 박서연은 집에 있으면서도 단 한순간도 비즈니스 세계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인맥과 자원은 당신처럼 여자 등쳐먹고 성공한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시어머니 장은숙 여사님도 뒤따라 나오셨습니다. 이 광경과 태블릿 PC 속 영상, 그리고 이체 내역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놈. 내가 어쩌다 너같이 양심도 없는 놈을 낳았을까. 서연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서연이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리고 지분까지 뺏으려고 해? 정말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김민준은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말만 듣지 마세요. 제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민 짓이에요. 저와 세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해. 장은숙 여사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그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옆에 있던 친척이 말렸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남의 돈으로 살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남의 재산을 노려. 김민준, 네가 오늘 서연이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는 셈 치겠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이세희는 김민준마저 궁지에 몰리자 더는 불쌍한 척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 변호사님의 보좌관이 길을 막았습니다. 이세희 씨, 잠시만요. 이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김민준 씨의 자산 횡령에 가담한 혐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했으며 추후 조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도주할 생각은 마시죠. 이세희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서연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 오빠랑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언니 돈을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뱃속엔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용서해달라고. 저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네가 내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나. 네 뱃속의 아이는 나와 아무 상관없어. 너와 김민준, 두 사람이 내게 진 빚은 단 1원도 빠짐없이 전부 받아낼 테니 각오해. 사방이 친척들에게 둘러싸이고 손에는 증거를 든 변호사가 서 있고 차가운 표정의 저와 분노한 어머니까지. 김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이세희랑 당장 헤어지고 모든 재산 다 너한테 돌려줄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웃음만 나올 뿐이었죠. 이제 와서 너무 늦었잖아.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 생각에 우리 사이에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란 게 남아있을 것 같아? 김민준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발로 그 손을 쳐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장은숙 여사님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감싸려는 줄 알고 저도 모르게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김민준을 지나쳐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채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구나. 저 못된 놈한테 속아서 제가 저렇게 배은망덕한 놈인 줄도 모르고. 저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장은숙 여사님은 뒤돌아서서 김민준의 등을 힘껏 발로 찼습니다. 그녀의 힘이 어찌나 셌는지 김민준은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어쩌자고 너 같은 배은망덕한 놈을 낳았을까. 장은숙 여사님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김민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옛날에 어땠는지 잊었어. 집에 쌀 한 톨 없던 시절 서연이가 너를 무시하지 않고 수천억 혼수를 들여 너와 결혼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서연이 아버지는 너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사업자원이며 인맥이며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어. 그런데 이게 네가 그분들께 보답하는 방식이야. 서연이 돈으로 상간녀나 키우고 감히 가족 행사까지 데려와서 서연이를 모욕해. 네 양심은 개나 줘버렸냐. 김민주는 발길질에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장은숙 여사님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욕하세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박서연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어떻게 남의 편을 드세요? 남? 장은숙 여사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그의 뺨을 한 대 더 후려쳤습니다. 호텔 복도에 찰싹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가 너와 결혼한 지 3년이야.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나한테 효도하고 너를 챙기고 회사를 훌륭하게 관리했어. 그런데 네가 감히 서연이를 남이라고 해? 저 이세희라는 여자가 남이지 우리 집안을 망친 불효 같은 년이라고. 옆에 서 있던 이세희는 시어머니의 공격 대상이 김민준에게서 자신으로 바뀌자 당황하며 배를 감싸쥐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와 민준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고 제 뱃속에는 김씨 집안의 핏줄이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김씨 집안 핏줄. 장은숙 여사님은 그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에 너처럼 부끄러움도 모르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네가 서연이 돈으로 사치 부리고 남의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감히 김씨 집안 핏줄을 입에 올려. 똑똑히 말해두지.
내 뱃속에 정말 아이가 있다 해도 우리 집안은 절대 인정 안 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세희는 욕을 먹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다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님, 전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민준 오빠가 저를 쫓아다녔어요. 서연 언니랑은 이미 감정이 식었고 이혼하고 저와 결혼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변명이야. 장은숙 여사님이 한 걸음 다가서자 이세희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아들도 나쁜 놈이지만 너도 좋은 여자는 아니야.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남의 돈으로 놀아놨잖아. 넌 그저 돈만 밝히는 불효일 뿐이야. 오늘 내가 너를 혼내주지 않으면 서연이 볼 면목이 없다. 장은숙 여사님은 이세희를 때리려 달려들었지만 이 변호사님의 보좌관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런 사람과 엮일 필요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장은숙 여사님은 심호흡하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미안함 가득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안다. 네가 지난 3년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예전에는 내 성격이 너무 무르다고 생각해서 민준이를 휘어잡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참고 살라고만 했지. 이제야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저는 시어머니의 미안함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속에 큰 파동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은 더 이상 꺼낼 필요 없어요. 아니, 꺼내야지. 꼭 꺼내야 해. 장은숙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구경하던 친척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모든 친척들 앞에서 확실히 말해두겠습니다. 제 아들 김민주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혼인 중에 바람을 피우고 서연이의 재산을 빼돌렸어요. 나 장은숙은 저런 아들 둔 적 없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김씨 집안은 저놈과 의절하겠습니다. 서연이는 영원한 우리 김씨 집안의 며느리이고 김씨 집안의 모든 것은 서연이 것입니다. 누구든 감히 김민준과 저 불효 편을 든다면 그건 바로 나 장은숙과 등을 돌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친척들은 앞다투어 동조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김민주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당연히 의절해야죠. 서연이처럼 착한 며느리가 더는 상처받게 해선 안 돼요. 앞으로 우리는 무조건 서연이 편입니다. 저 배은망덕한 놈은 절대 돕지 않을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 있던 김민주는 그 말을 듣고 마지막 힘마저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남 때문에 저랑 의절을 하세요. 남이라고? 장은숙 여사님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서연이 돈으로 이세희한테 집 사줄 때는 내가 네 엄마인 거 잊었었니? 네가 3년 동안 서연이 몰래 바람 피울 때는 우리가 한 가족인 건 생각 안 났어? 김민준, 네가 먼저 이 가정을, 서연이를 배신한 거야. 지금 이 꼴이 된 건 모두 네가 자초한 일이라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저를 보며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앞으로 소송을 하든 재산을 정리하든 엄마가 다 도와줄게. 저 못된 놈이 내게 진 빚 엄마가 대신 받아줄 테니. 저는 시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다만 그동안 김민준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가 제게 진심이라고 믿으셨을 뿐이죠. 이제 진실이 밝혀지자 그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제 편에 서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굳이 아드님과
의절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핏줄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이 문제는 저와 김민준 씨 두 사람의 일이에요. 법적으로 해결할 테니 김 씨 집안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장은숙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놈이 김 씨 집안에 피해를 준 거지. 그놈이 이렇게 망신스러운 짓만 안 했어도 우리 집안이 남들 손가락질 받을 일은 없었어. 서연아, 넌 너무 착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체면을 생각해 주는구나. 하지만 걱정 마. 엄마는 똑똑히 알아. 누가 옳고 그른지 엄마는 확실히 구분할 줄 아니까. 이세희는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자신과 김민준을 공격하자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배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배야, 배가 너무 아파요. 민준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김민준은 그 소리를 듣고 황급히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세희를 끌어안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세희야, 괜찮아. 혹시 아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박서연, 당장 구급차 불러. 세희와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랑 끝장이야. 두 사람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은숙 여사님은 더욱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연기하지 마. 방금 전까지 멀쩡했잖아. 아무도 네 편 안 들어주니까 이제 와서 배 아픈 척하는 거 다 알아. 일부러 저러는 게 뻔하잖아. 이세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니에요. 연기 아니에요. 정말 아파요. 어머님, 서연 언니,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이 변호사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119에 전화하세요. 연기든 아니든 정말 무슨 일 생기면 더 복잡해집니다. 보좌관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김민주는 이세희를 끌어안고 저를 맹렬하게 쏘아봤습니다. 박서연, 다 너 때문이야. 세희와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널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김민준 씨, 지금 당신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예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똑똑히 말해주죠. 이세희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건 그 여자 자업자득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당신은 뱃속의 아이가 무사하길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진 빚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장은숙 여사님도 거들었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아. 저 여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의 가정을 파탄냈으니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건 하늘이 내리는 벌이야. 내가 감히 서연이를 탓해. 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김민준이 반박하려던 찰나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이세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김민준이 따라가려 하자 장은숙 여사님이 그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 아직 서연이한테 진 빚도 청산 안 했잖아. 도망갈 생각 마. 어머니, 세희가 저렇게 아픈데 제가 가봐야 해요. 김민주는 발버둥 쳤습니다. 저 여자는 누가 돌봐주고 그럼 서연이는 누가 돌봐줬는데. 장은숙 여사님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가 감히 저 여자를 따라가면 다시는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김민주는 멀어져가는 구급차와 분노에 찬 어머니, 그리고 차가운 표정의 그리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친척들을 번갈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김민주는 시어머니에게 붙들려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그의 눈은 차가 사라진 방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세희가 뱃속에 대단한 핏줄이라도
품고 있는 것 같아 기가 찼습니다.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세희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니랑도 끝이에요. 김민주는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도록 발버둥 쳤습니다. 장은숙 여사님도 지지 않았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죠. 끝. 누구랑 끝이라는 거야. 네가 정신 못 차리고 상간녀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오늘 너는 서연이랑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일 줄 알아. 저는 그들 모자의 실랑이를 아무 감정 없이 지켜봤습니다. 이 변호사님을 향해 말했죠. 이 변호사님, 우리도 병원으로 가보죠. 저들이 또 무슨 꿍꿍이를 꾸밀지 모르니까요. 네, 대표님. 이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일행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세희는 이미 병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의사가 막 검진을 마치고 나오고 있었죠. 김민주는 의사에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는 괜찮은가요? 아이는요? 아이는 무사하죠. 의사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환자분은 그저 감정이 격해져서 생긴 가진통입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이도 안정적이고요. 환자분의 감정만 잘 다스리면 괜찮을 겁니다. 김민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맹렬하게 쏘아보며 말했죠. 박서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환갑잔치에서 소란만 피우지 않았어도 세희가 감정적으로 흥분할 일은 없었어. 내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널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네, 아이.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병실 안에서 이세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민준 오빠, 저 여자랑 싸우지 마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잔치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어. 언니를 화나게 한 건 나라고요. 다 내 탓이에요. 그녀는 울면서 침대에서 내려오려는 듯 몸부림쳤습니다. 손으로는 배를 꼭 감싸 안고 있었죠.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그 연약하고 가련한 모습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정말 제가 그녀를 괴롭힌 줄 알았을 겁니다. 따라온 친척 몇몇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이세희도 불쌍하네. 임신한 몸으로 저렇게 큰 충격을 받았으니 서연이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잖아. 이세희는 그 말들을 듣고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언니, 제가 미운 거 알아요. 언니 가정을 망친 제가 밉겠죠. 하지만 저랑 민준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이는 벌써 3개월이에요.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저희를 놓아주세요. 그녀는 제 옷자락이라도 잡을 듯 손을 뻗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손길을 피하며 비웃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세희, 너 따위가 감히. 언니. 이세희는 제 말에 잠시 할 말을 잃고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척하면 동정이라도 받을 줄 알았나 보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람들 앞에 들어보였습니다. 자, 모두들 보세요. 이게 이세희 씨가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직접 확인하시죠. 화면에는 이세희가 보낸 메시지들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말투는 거만하고 의기양양했죠. 야, 나 대박 물었어. 김민준, 전에 만나던 놈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만나자마자 2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더라. 걔 와이프는 화도 못 내는 순둥이라 남편 단속도 못해. 내가 임신만 하면 이혼시키고 그때부턴 나도 사모님 소리 듣는 거지. 나 지금 임신 3주 차야. 일부러 말 안 했어. 나중에 배 좀 나오면
서프라이즈로 공개하려고. 그때 되면 김 씨 집안 재산은 다 내 거 아니겠어. 박서연 그 멍청이는 김민준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줄 알겠지. 걔 수천억 재산이 이미 우리 손에 넘어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안주인 자리 꿰차면 그 여자는 빈손으로 쫓아낼 거야. 대화 내용은 시간과 말투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세희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진실한 사랑 운운했던 것은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친척들은 그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를 동정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세상에 이럴 수가. 처음부터 김민준을 유혹해서 재산을 가로챌 생각이었네. 정말 무서운 여자다. 그렇게 가련한 척하더니 속은 이렇게 시커멓다니. 서연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우리도 속을 뻔했네. 이세희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어? 내 휴대폰 훔쳐봤어. 이 도둑 같은 년. 훔쳐봤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네가 친구랑 인스타그램에 자랑한 걸 내 친구가 보고 캡처해서 보내준 거야. 훔쳐볼 필요도 없었지.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남들이 알까봐 겁나긴 하나 보네.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사진 몇 장을 꺼내 병상 옆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봐. 네가 김민준한테 받은 돈. 아니, 내 돈으로 도박장에서 펑펑 쓴 사진이야. 하룻밤에 800만 원을 잃고 내 친구들이랑 명품 매장을 돌면서 한 번에 2억 원어치를 샀더군. 심지어 내 돈으로 내 전 남자친구한테는 고급 외제차까지 사줬지. 이세희, 넌 말해봐. 이 돈들을 쓰면서 양심에 찔리지는 않았니? 사진 속 이세희는 도박장에서 술잔을 들고 환호하고 명품 매장에서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있었으며 낯선 남자와 고급 외제차 옆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차의 엠블럼은 김민준이 제 돈으로 사준 그 스포츠카가 분명했습니다. 이세희는 그 사진들을 보고 온몸을 격렬하게 떨었습니다.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듯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다 오해야. 오해? 장은숙 여사님이 다가와 사진 한 장을 집어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아직도 오해라고. 이 돈만 밝히는 불효 같은 년. 내 아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우리 모두를 속이려고 해. 넌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구나. 이세희는 사진에 얼굴을 맞고도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병상에 웅크려 떨기만 했습니다. 김민준은 그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역시 처음 아는 사실인 듯 했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세희를 바라봤습니다. 세희야, 이게 다 사실이야? 너, 나를 돈 때문에 만난 거야? 민준 오빠,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이세희는 김민준의 손을 잡고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난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 저 대화는 그냥 친구랑 장난친 거고 사진도 다 오해야. 제발 날 믿어줘. 장난? 저는 비웃었습니다. 하룻밤에 800만 원을 잃는 게 장난이고 전 남자친구한테 차 사주는 게 오해라고. 이세희, 네가 김민준을 바보로 아는 거야? 아니면 우리 모두를 바보로 아는 거야? 바로 그때 병실 문으로 기자 몇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었죠. 제가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들어오자마자 이세희와 김민준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마이크가 그들 앞으로 쇄도했죠. 김민준 씨, 혼인 중에 이세희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내의 수천억 자산을 빼돌린 것이 사실입니까? 이세희 씨, 김민준 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임신을 빌미로 이혼을 종용한 것이 박서연 씨 집안의 재산을 노린 것입니까? 김민준 씨가 빼돌린 자산으로 사치를 부리고 전 남자친구까지 지원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이세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김민준도 당황하여 기자들의 카메라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누가 당신들을 들어오라고 했어. 찍지 마. 김민준 씨. 사실상 인정하시는 겁니까? 기자들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차갑게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기자, 여러분, 제게는 김민준 씨의 혼외정사, 자산 횡령, 그리고 이세희 씨의 파렴치한 행각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잠시 후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 사실 그대로 보도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이들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박서연, 너 정말 악독하구나. 김민준은 저를 돌아보며 원망 가득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악독하다고? 저는 그를 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둘이 저지른 짓에 비하면 내 방식은 아무것도 아니죠. 김민준 씨, 이세희 씨, 그렇게 재벌 부부가 되고 싶어 했나요? 그렇다면 제가 진짜 사회적 매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이세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하며 공포에 질려 찍지 마세요. 라고 외쳤지만 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맹렬하게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고 머리는 헝클어져 더 이상 가증스러운 연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처참한 모습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녀의 망가진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단어만 떠올랐습니다. 통쾌함. 기자들이 만족스러운 듯 자료를 챙겨 떠나자 병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세희의 억눌린 흐느낌과 김민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죠. 김민준은 이 난장판과 이불 속에 웅크려 떨고 있는 이세희를 보더니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제게 달려와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어.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통곡했습니다. 이마는 금세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가서 너를 배신했어. 이세희 저 여자한테 속아서 내 돈으로 상간녀나 키우고. 제발 네가 아량이 넓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모든 재산 다 돌려주고 앞으로는 내 말만 들을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굴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배신하고 속일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까요?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한번 일어난 일이 없던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장은숙 여사님은 옆에서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가 이번에는 정말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구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부부였잖니. 어머님, 그를 위해 빌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잘못이 있고 아닌 것이 있어요. 배신과 기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무릎 꿇고 있는 김민준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3년 전 우리 결혼식 날 기억해요? 당신은 모든 하객 앞에서 평생 나에게 잘하고 나를 지키고 아껴주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했죠? 결혼 첫 해, 내 생일에 나는
39도 고열로 알아누워 있었어요. 당신에게 전화했더니 회사에 급한 회의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당신은 그날 이세희와 몰디브로 여행 가서 그녀의 생일을 챙겨주고 있었더군요. 결혼 2년 차, 우리 아버지가 위독해서 입원하셨을 때 내가 병간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사 일을 부탁했죠. 그런데 당신은요, 그 틈을 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이세희에게 50억짜리 한강뷰 펜트하우스를 사주고 그녀와 한 달 내내 유럽 여행을 다녔어요. 결혼 3년 차, 당신의 외도를 눈치채고 넌지시 경고했을 때 당신은 오히려 내가 의심이 많다며 일하느라 힘든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비난했죠. 심지어 내 앞에서 보란 듯이 이세희와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나를 자극했어요. 저는 말을 할수록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3년간 억눌렀던 분노와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내 혼수금으로 회사를 차리고 내가 사준 집에서 살고 내가 사준 차를 몰면서 내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렸어요. 심지어 그 여자와 짜고 내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죠. 김민준 씨, 말해봐요.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죠? 제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김민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던 행동도 멈춘 채 고개를 숙이고 감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 있던 이세희도 이 말을 듣고 흐느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달 내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요?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세희와 웨딩 촬영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자랑까지 했죠. 친구가 캡처해서 보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바보처럼 속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내 돈으로 이세희에게 명품, 외제차, 집을 사주며 온갖 정성을 쏟았지만 정작 나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철저히 외면당했어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대가가 고작 당신의 배신과 기만이었던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내 인내심은 이제 바닥났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의 거짓말과 배신, 이기심과 냉담함에 신물이 나요. 우리 사이는 이제 끝났습니다.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김민주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난 너 없이 못 살아. 이 가정이 없으면 안 된다고. 당장 이세희랑 헤어지고 저 여자 쫓아낼게. 모든 재산 다 돌려줄 테니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내가 평생 당신 옆에서 종노릇하며 살게. 종노릇? 저는 비웃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하는 헛소리를 내가 또 믿을 것 같아. 당신과 이세희의 추문은 이미 온 세상에 퍼졌어. 나 박서연이 평생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 당신 같은 바람 피운 쓰레기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내 김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이미 내 서명은 마쳤어요. 여기 명시된 대로 당신 명의로 된 내 돈으로 산 모든 부동산, 주식, 외제차는 전부 내 소유로 돌아올 겁니다. 당신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자이므로 위자료 한 푼 없이 알몸으로 쫓겨나게 될 겁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어요. 서명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지 선택해요. 김민주는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산 분할 없음이라는 내 글자를 본 순간 그는 모든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너 정말 너무하는군. 우리가 부부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살 길 하나 안 남겨줄 수가 있어. 살 길.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내 살 길을 생각해 준 적은 있었나? 당신이 이세희와 짜고 내 재산을 노렸을 때 내 살 길을 남겨줄 생각은 했었나? 김민준 씨, 당신의 오늘 이 비참한 결말은 모두 당신이 자초한 거야. 장은숙 여사님은 이혼 합의서를 보고 절망에 빠진 아들을 보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젠 어쩔 수 없다. 그냥 서명해라. 네가 서연이한테 잘못한 게 맞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거야. 어머니마저 저 여자 편을 드시는 거예요? 김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장은숙 여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저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다. 장은숙 여사님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너한테 마지막 자비를 베푼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넌 이미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거다. 지금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 거야. 옆에 있던 이세희는 재산 분할 없음이라는 말에 다급해져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안 돼요. 민준 오빠.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저 재산에는 오빠의 피땀도 섞여 있잖아요. 전부 저 여자한테 줄 수는 없어요. 내 피땀? 김민주는 공허한 눈으로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모든 성과는 서연이의 수천억 자산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서연이가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너한테 정말 잘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 맞아. 너무 늦었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끝났어. 김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순간 그는 모든 기력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서명이 완료된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어 꼼꼼히 확인한 후 이 변호사님에게 건넸습니다. 이 변호사님,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모든 자산을 차질 없이 회수하고 이혼 신고도 바로 처리해 주시고요. 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혼 합의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김민준과 분한 표정의 이세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오직 통쾌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김민준 씨, 이세희 씨, 오늘부터 우리는 남입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당신들의 인생을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어 줄 테니 각오하세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장은숙 여사님이 저를 따라 나와 어깨를 두드리며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든 엄마한테 말하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저는 뒤돌아 시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 걱정 마세요. 저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어요. 병원 문을 나서자 따스한 햇살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서 제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급게 세진그룹으로 가주세요. 세진그룹. 아버지가 제게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주시며 함께 세운 회사이자 제 10년의 피와 땀이 서린 곳입니다. 과거 김민준을 지원하기 위해 저는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잡자마자 회사를 자신의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하며 상간녀를 먹여 살렸고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채용해 제가 남겨둔 원년 멤버들을 내쫓거나 한직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제 제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세진그룹 본사 정문 앞에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저희를 쳐다봤죠. 저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이 변호사님과 4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회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저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대표님, 어쩐 일로? 그녀는 김민준이 심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끔 회사에 들를 때마다 퉁명스럽게 대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내 것을 찾으러 왔어요. 저는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부서장들에게 10분 후 최고층 회의실로 모이라고 전달하세요. 늦는 사람은 해고입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께서 안내 데스크 직원이 망설였습니다. 김민준 씨는 더 이상 이 회사의 대표가 아닙니다. 이 변호사님이 나서서 지분증명서와 법원의 자산 동결 통지서를 그녀의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박서연 대표님께서 세진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맡으셨습니다. 대표님은 회사에 대한 100%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며 누구든 이를 방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겁에 질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급히 각 부서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해 최고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이게 바로 진짜 저였습니다.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살던 전업주부가 아니라 세진그룹의 창업주이자 수천억 자산을 움직이는 비즈니스의 여왕.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최고층 복도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몇몇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선두에는 김민준의 최측근이자 회사 부사장인 조태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비웃음을 흘리며 팔짱을 낀 채 회의실 문을 막아섰습니다. 박서연 씨,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여긴 세진그룹입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드나들 곳이 아니라고요. 민준이 형님 안 계시니 행패 부릴 생각이라면 곱게 돌아가시죠. 조태식은 과거 건달 출신으로 김민준의 연줄로 회사에 들어와 부사장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그동안 김민준과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제가 남겨둔 원년 멤버들을 괴롭혀왔죠. 제가 가장 먼저 처리하고 싶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행패? 저는 비웃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조태식 씨, 당신이 뭔데 감히 내 길을 막아? 세진그룹은 내가 세운 회사야.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곳이지. 어디서 줄 하나 잘 잡아서 올라온 주제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 조태식은 제 말에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민준이 형님 겁니다. 당신은 이제 외부인일 뿐이라고요.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비 부르겠습니다. 경비. 저는 비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제 뒤에 있던 경호원들이 앞으로 나서며 조태식을 매섭게 쏘아봤습니다. 조태식이 데려온 사람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서류 한 부를 조태식 앞에 던졌습니다. 조태식 씨, 이것은 박서연 대표님께서
세진그룹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법원에서 발부한 자산 동결 및 경영권 이전 통지서고요. 김민준 씨는 회사 자산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모든 경영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박서연 대표님만이 세진그룹의 유일한 합법적 경영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업무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태식은 서류를 집어들어 훑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민준이 형님이 분명 회사가 자기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핵심 지분은 단 한 주도 넘긴 적이 없으니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나는 그저 김민준에게 경영권을 맡겼을 뿐. 회사의 핵심 지분은 모두 내 손에 있었어. 그가 가진 건 의결권도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지. 그가 정말 이 회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저 내가 꾸게 해준 한바탕 꿈이었을 뿐이야.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고, 그때 각 부서장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직접 뽑았던 원년 멤버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김민준이 심어놓은 측근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조태식을 밀치고 회의실로 들어가 가장 상석에 앉았습니다. 김민준이 3년간 차지했던 원래 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은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돌아온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세진그룹의 경영권을 되찾고 회사를 좀먹는 해충들을 박멸하여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입니다. 조태식은 포기하지 않고 회의실로 뛰어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헛소리 하지 마. 이 회사는 전부 민준이 형님 사람들이야. 아무도 네 말 따르지 않을 거라고. 그런가요? 저는 비웃으며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일부는 김민준 씨의 측근이고 일부는 그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그의 지시를 따랐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여러분께 선택권을 드리죠. 제 편에 서서 제대로 일하든지 아니면 김민준, 조태식과 함께 짐 싸서 나가든지. 물론 후자를 선택한다면 응당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김민준의 측근 몇몇이 반박하려 일어섰지만 제 변호인단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꺼내 한 부씩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증거 자료입니다. 여러분 중 누가 김민준 씨의 자산 횡령과 부정부패에 가담했는지 이 서류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백하고 불법 취득한 재산을 반납한다면 대표님께서 정상 참작을 고려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감옥뿐일 겁니다. 그들은 서류에 적힌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몇몇은 의자에 주저앉기까지 했습니다. 조태식의 이름 옆에는 그가 공금 50억 원을 횡령하고 3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민준이 형님이 시켜서 한 짓입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프닌 용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나. 이 변호사님, 저 사람 끌어내서 경찰에 넘기세요. 불법 취득한 재산은 단 1원도 빠짐없이 환수하고요. 경호원들이 즉시 조태식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대표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조태식의 최후를 본 나머지 측근들은 더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불법 취득한 재산은 모두 반납하고 대표님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는 김민준 같은 사람과 엮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기회는 드렸습니다. 24시간 내로 모든 불법 소득을 회사 계좌로 반납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세요.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남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민준의 측근들을 처리한 후 저는 원년 멤버들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민준이 경영하는 동안 많은 서름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 환경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밀려나셨던 분들은 모두 원직으로 복귀시켜드리고 급여는 2배로 인상하겠습니다. 원년 멤버들은 그 말을 듣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는 대표님께서 꼭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대표님과 함께라면 저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키고 새로운 인사 발령을 발표했습니다. 왕 부장님, 과거 재무총괄이사셨죠. 오늘부로 원직에 복귀하여 회사 재무 전반을 책임져 주십시오. 모든 회계 부정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장님은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하여 새로운 사업 판로를 개척해 주십시오. 장 부장님은 인사총괄이사로 승진하여 무능한 직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재를 채용해 주십시오. 저는 차례로 인사 발령을 내렸고 모든 원년 멤버들은 합당한 직위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김민준이 바꿔놓은 장식들 때문에 촌스럽고 과시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진그룹은 제 아이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망가뜨리게 둘 수 없죠. 이제 다시 제 손으로 회사를 예전의 영광, 그 이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김민준과 이세희, 그들은 이혼과 회사 상실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천만에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제게 그리고 이 회사에 진 빚은 몇 배로 갚게 해줄 테니까요. 바로 그때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김민준 씨에게서 급한 용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뻔하죠.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려는 거겠지. 바쁘다고 전하세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요. 네, 대표님.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비서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무실 전화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왕 이사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협력사인 대성그룹에서 갑자기 우리 회사와 체결한 500억 원 규모의 원자재 공급 계약이 위조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대표님을 상업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상업 사기? 저는 비웃었습니다. 역시나군요. 김민준과 이세희, 궁지에 몰리니 이제는 저를 함정에 빠뜨려 같이 끌고 내려가려는 속셈이겠죠.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왕 이사님, 진정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계약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는 누구였고
계약 절차는 어땠나요? 그 계약은 지난주에 체결됐습니다. 담당자는 김민준이 앉힌 영업부 차장 손호영이었는데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대성그룹 측에서는 계약서의 법인 인감과 대표님의 서명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계약 때문에 50억 원의 초기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업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왕 이사님의 상세한 보고를 들으며 저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손호영은 김민준의 충신이었죠. 분명 김민준과 이세희가 그를 사주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성그룹을 통해 저에게 상업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곤경에 빠뜨려 복수하려는 속셈이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왕 이사님, 법무팀에게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하시고 해당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 기록, 이메일, 송금 내역까지 전부 정리해서 제 사무실로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대성그룹 대표에게는 제가 내일 오전에 직접 만나겠다고 전하세요. 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왕 이사님은 제 차분한 태도에 안심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김민준과 이세희의 움직임이 빠릅니다. 대성그룹 건은 이세희가 먼 친척을 통해 대성그룹 대표에게 뒷돈을 건네고 꾸민 짓입니다. 대표님께 상업사기 혐의를 씌우려는 목적이죠. 손호영은 이미 돈을 챙겨 잠적했습니다만 저희가 그의 은신처를 파악해 두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런 수법으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참 순진하네요. 이 변호사님,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제 그물을 거둘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경영권을 되찾을 때부터 김민준과 이세희가 발악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회사 주요 장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변호인단을 통해 김민준이 심어놓은 모든 측근들을 은밀히 조사해 왔습니다. 손호영의 모든 움직임 역시 제 손바닥 안에 있었죠. 그날 밤 이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손호영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김민준과 이세희의 사주를 받아 계약서를 위조하고 서명을 위조했다고 모두 자백했습니다. 사주를 받았다는 증거로 메시지와 20억 원의 송금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그의 자백 영상과 물증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성그룹 대표가 뒷돈을 받은 계좌 내역도 찾아냈습니다. 좋아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대성그룹 대표를 만날 때 이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연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다음 날 오전 대성그룹의 장 대표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세진그룹으로 찾아왔습니다. 장 대표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대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히 계약서를 위조해서 우리 회사를 속여요. 우리 회사가 입은 손실이 막대합니다. 오늘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감옥 맛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의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박 대표님, 저희는 이 계약서와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사기 혐의 피하지 못할 겁니다. 현명하게 판단해서 손해배상에 합의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한 연극을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님에게 눈짓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즉시 태블릿 PC를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손호영은 고개를 숙인 채 김민준과 이세희의 사주를 받아 계약서를 위조하고 서명을 위조한 전 과정을 상세히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과
이세희가 보낸 지시 메시지와 송금 내역까지 모두 공개되었죠. 장 대표님,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저는 태블릿 PC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장 대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영상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의 변호사 역시 영상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리가. 장 대표가 변명하려 하자 이 변호사님이 송금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 대표님, 이것은 이세희 씨의 먼 친척을 통해 대표님께 3억 원의 뒷돈이 전달된 기록입니다. 계약 체결 바로 전날이더군요. 또한 귀사에서 주장하는 50억 원의 초기 손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대성그룹은 어떠한 초기 투자도 진행하지 않았더군요. 이 증거들이 경찰에 넘어가면 대표님과 귀사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 같습니까? 장 대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이건 다 오해입니다. 저희도 김민준과 이세희에게 속은 겁니다. 그들이 대표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줄은 몰랐습니다. 오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3억 원의 뒷돈을 받고 연극에 동참해서 저에게 상업 사기 혐의를 씌우려던 게 오해라고요? 장 대표님, 경찰이 당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습니까? 장 대표는 공포에 질려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제 잘못입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도 하겠습니다. 용서해 달라고요?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김민준, 이세희와 손잡고 나를 죽이려 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나요? 하지만 당신 역시 그들에게 이용당한 셈이니 기회는 드리죠. 첫째, 즉시 소송을 취하하고 언론을 통해 저와 세진그룹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세요. 둘째, 이세희에게 받은 3억 원을 반납하고 우리 회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세요. 셋째, 김민준과 이세희의 범죄 사실을 증언하는데 협조하세요. 이 세 가지를 이행한다면 당신의 형사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 대표는 제가 마음을 바꿀세라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오늘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내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돈도 즉시 입금하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변호사님, 장 대표님과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요. 네, 대표님. 이 변호사님은 미리 준비해둔 합의서를 건넸고 장 대표는 망설임 없이 서명한 뒤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대성그룹 문제를 처리한 후 저는 즉시 이 변호사님을 통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손호영의 자백, 김민준과 이세희의 사주 증거, 이세희가 장 대표에게 뇌물을 준 기록까지 전부 말이죠.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민준과 이세희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경찰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박 대표님, 김민준과 이세희를 성공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손호영을 사주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대표님께 상업사기 혐의를 씌우려 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현재 형사 입건되어 구속 수사 중입니다. 메시지를 본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민준, 이세희, 함정을 파서 나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결국 그 함정에 빠진 것은 자기 자신들이었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 장은숙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민준이랑 세희가 경찰에 잡혀갔다는 게 정말이니? 네, 어머님, 사실이에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사주해서 계약서를 위조하고 저에게 상업 사기 혐의를 씌우려 했어요. 명백한 범죄 행위라 경찰이 체포해 갔습니다. 장은숙 여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그놈들이 자초한 일이지. 서연아, 내가 화난 건 알지만 그래도 내 체면을 봐서라도 그들을 선처해 줄 수는 없겠니? 민준이는 내 아들이고 세희 뱃속엔 아이도 있는데 어머님, 제가 선처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형사 범죄를 저질렀고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들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죄를 뉘우친다면 법원에서도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겁니다. 그래, 알겠다. 장은숙 여사님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테니까요. 김민준과 이세희의 구속 소식은 경찰의 공식 발표 전에 이미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행실을 온 세상에 알려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죽음이 무엇인지 똑똑히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홍보팀에 모든 증거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민준과 이세희의 불륜 영상, 자산 횡령 기록, 부정부패 증거, 계약서 위조 증거, 그리고 이세희가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 사치 내역, 심지어 제가 새로 찾아낸 이세희가 김민준과 교제하는 동안 다른 3명의 남자와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까지 전부 말이죠. 오후 3시, 저는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수많은 네티즌이 온라인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흰색 정장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진그룹 창업주 박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전 남편 김민준 씨와 이세희 씨의 혼외정사, 자산 횡령, 부정부패, 계약서 위조, 상업 사기 등 일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현장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고 온라인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공식 입장이 나왔다. 김민준, 이세희 진짜 쓰레기네. 박 대표님 힘내세요. 저런 인간들은 감옥에 보내야 해요. 저는 먼저 김민준과 이세희의 불륜 증거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두 사람의 행동과 대화는 명백했습니다. 이어서 이세희가 다른 3남자와 찍은 다정한 사진들과 노골적인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세희 씨는 제 가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제 전 남편 김민준 씨는 제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리면서 정작 그 상간녀에게는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비극적인 희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은 술렁였고 온라인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이세희 완전 어장관리의 신이네. 남자 넷을 동시에 만나? 김민준은 제대로 퐁퐁남이었네. 바람 피우다 뒤통수 맞은 꼴이라니.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정말 최악의 조합이다. 저는 이어서 자산 횡령과 부정부패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2,300억 원의 횡령 기록, 그 돈으로 구매한 부동산과 명품 내역, 그리고 김민준과 조태식 등의 뇌물 수수 증거까지.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경찰과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김민준과 이세희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과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나 박서연은 제 권리를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관련 검색어가 모든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습니다. 김민준 이세희 추문, 이세희 여장 관리, 김민준수 1000억 횡령, 박서연 사이다, 복수. 네티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김민준, 이세희 진짜 역겹다.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이세희, 돈만 밝히는 줄 알았더니 남자 관계도 더럽네. 뱃속의 아이는 대체 누구애야? 김민준은 진짜 배은망덕한 놈이다. 아내 덕에 성공해놓고 배신을 해. 박 대표님 너무 멋지다. 불륜남 상간녀 박살내고 회사까지 되찾다니 진짜 여왕님이네. 심지어 네티즌들은 김민준과 이세희의 신상을 털어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마저 그들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준과 이세희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던 두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민준은 변호사 면회에서 다 박서연 때문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소리쳤지만 자유조차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세희는 감옥 가기 싫어요. 제발 내보내주세요. 라며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눈물에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의 반응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이세희가 교도소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진통이 와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검사 결과 태아에게 심각한 발육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DNA 예비 검사 결과 친부가 김민준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은 역시 공평하군요. 이세희는 아이를 이용해 모든 것을 가지려 했지만 결국 아이는 문제가 있었고 친부마저 김민준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준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겠죠. 저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직접 보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장은숙 여사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저희가 병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세희 씨, 검사 결과 태아에게 심각한 발육기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임신 중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DNA 예비 검사 결과 김민준 씨는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병실 안에서 이세희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말, 의사, 선생님, 뭔가 잘못된 거죠? 제 뱃속의 아이는 민준 오빠 아이란 말이에요. 저와 장은숙 여사님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세희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때 마침 경찰의 허가를 받고 병원에 도착한 김민준이 그 말을 듣고 벼락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의사,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박서연한테 돈 받았지. 일부러 우리를 모함하는 거지. 김민준은 의사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DNA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니야, 안 믿어. 김민준은 이세희에게 달려가 그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세희야, 말해. 이 아이는 내 아이잖아. 우리 아이 맞지? 오빠, 나도 몰라. 정말 몰라. 이 아이는 오빠 아이가 맞아. 의사가 잘못 안 거야. 박서연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이세희는 울며 발뺌했습니다. 함정. 저는 비웃으며 김민준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김민준 씨, 직접 봐요. 이게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여자예요. 당신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들과 놀아났다고요. 그런데도 뱃속의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믿었어요.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김민주는 휴대폰 속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세희의 손을 뿌리치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 거짓말이었어. 이세희, 내가 너 때문에 모든 걸 버렸는데 넌 날 속였어. 그는 옆에 있던 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세희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년, 내 인생을 망쳤어. 죽여버릴 거야. 오빠, 잘못했어. 살려줘.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에게 그를 떼어놓으라고 지시했고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쳐 그를 제압했습니다. 김민주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이세희,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악을 썼습니다. 이세희는 그 모습을 보며 그리고 손에 든 검사 결과를 보며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엎드려 내 아이, 내 재벌 사모님 꿈, 다 끝났어라며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태아의 상태가 심각하니 임신 중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장은숙 여사님은 바닥에서 일어나 혐오스러운 눈으로 이세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끔찍한 년이구나. 남의 가정을 망치고 다른 놈의 아이를 베서 내 아들을 속여. 네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업보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서연아, 가자. 저런 거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우리 눈만 더러워져. 저는 마지막으로 울부짖는 이세희를 돌아봤습니다. 동정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최후였습니다. 3개월 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민주는 업무상 횡령, 배임, 상업사기, 폭행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다가 법무관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이세희 역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후 사기 및 횡령 공모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그녀는 거액의 빚과 추악한 스캔들로 인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저는 세진그룹의 새로운 본사 완공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88층 높이의 이 초고층 빌딩은 제가 경영권을 되찾은 후 단 3개월 만에 완공시킨 새로운 상징물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모였고 저는 강렬한 붉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오늘 세진그룹의 새로운 출발은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제게 경외의 눈빛을 보냈죠. 기념식이 끝나고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야기그룹 대표 강태하입니다. 대표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오늘 직접 뵈니 과연 명불허전이십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 대표님,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이야기 그룹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 성과는 저도 늘 감탄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하 대표. 그는 자수성가한 젊은 기업가로 업계에서 평판이 아주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오늘 저는 대표님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저희의 기술력과 세진그룹의 자본 및 시장이 만난다면 분명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협력 논의를 위해 자주 만났습니다. 저는 그가 유능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저를 존중해 주었고 그의 곁에서 저는 진정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그는 한 만찬회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게 고백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의 강인함과 지혜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알기에 조심스럽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합니다. 달콤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제 마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1년 후 세진그룹은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고 저는 세계적인 여성 기업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강태하 대표와 저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가끔 교도소에 있는 김민준과 출소 후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세희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지만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저를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고 진정한 사랑과 함께 제2의 인생, 그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